자, 우리 그 76회 FAT 1급이요. 지난 시간까지 그 실무수행 문제 1번, 2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에는 실무수행 3번 문제 부가가치세부터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해야겠죠. 자, 보시게 되면 실무수행 3번 부가가치세. 자, 보통 FAT 1급에서 실무수행 이 부가가치세 문제는 자료 입력을 갖다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입력은 메인 매출점표에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출문제 이거 풀어드릴 때도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시험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문제화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출제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에서 실제로 그대로 연습했던 걸 사용하게끔 또 많이 발생하는 그 거래들을 시험 문제화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그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라는 걸 처음 배우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실무 업무와 제일 밀접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또는 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실기 부분을 습득하시게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걸 하나의 업으로 삼는 분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회사에서는 판매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거래처에다가 보내줘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만 또는 그 증빙서류들 관리만 하는 목적으로 그 회계 담당 또는 이 관리 담당 직원을 채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잘 익혀 놓으시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 거래명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보통 영업부가 있어요. 영업부가 됐던, 영업 업무를 하시는 분이 됐던,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갖다 줄 때는,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갖다 줄 때 보통 이런 그 거래 명세서는 세 장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한 장은 영업부에서 갖고 있고 또 한 장은 거래처에다가 주고, 물론 세 장을 갖다가 한꺼번에 사인을 받는다는 얘기도 되죠. 거래처에서 이 물건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장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회계부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 업무 처리할 때 필요하게 돼요. 이 거래명세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명세서는 보편적으로 이 세 세트가 하나의 세 장이 한 세트로 발행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주겠죠. 이렇게 거래처에다 물건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거래처에다가 뭐를 보내준다? 세금계산서 발송해 주는 거예요. 발급해 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이거 중요하겠죠? 이런 루틴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장사하는 곳인데 이런 것 건수가 한 달에도 몇 건이 발생하겠어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아주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담당만 별도로 있는 회사도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일자는 7월 10일인데요. 이 거래에 대해서 한번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금이네요. 왜? 우리 재고자산인 상품을 거래하고 외상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이에요. 만약에 상품이 아니라
상품 이외에 뭐 차량 운반구 사용하던 거라든지 에어컨 비품이죠. 이런 거 판매하고 돈을 월말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똑같이 돈을 못 받은 상태라도 미수금이라고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계정이 바뀐다는 거, 그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되니까 기억을 하시고 써놓을까요?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던 비품, 에어컨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럴 때는 미수금이에요. 상품 이외의 것을, 회사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계정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요. 상품을 팔았대요. 어디에다가? 갈색 머리에다가. 자, 이년 읽어봤으니까 수행과제를 해야 되겠죠. 아, 이것도 혹시 여러분 맨날 입력만 해서 분기된 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기를 하게 되냐면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돈 받아야 될 거래처 써주셔야겠죠. 갈색 머리. 금액은 총 얼마였어요? 132만원. 그럼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거래처에다가 주었겠죠. 얼마치 줬대요? 상품을 준 게 아니라 상품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해요. 상품 계정과 상품 매출 계정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이렇게 우리가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한다. 금액은 120만원. 그 다음에 여기 10만원 세액에 대한 거 있죠. 세액은 우리 상품의 값이 매출했을 때 12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우리가 판매하는 그 재화, 그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부가세 예수금. 미리 돈을 받아 놓는 거예요. 이 예수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예수금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고 그대로 되돌려 줘야 될 금액인데, 이 부가세 예수금은 세법에 따라서 징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매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지금 이 분계는 자동으로 되지만 분계될 때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요거 잘 이해를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다고 했을 때 여기 계정을 상품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재고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써드렸던 여기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은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매출액이라고 쓴 거 있었죠. 상품 매출은 매출액, 손익계산서의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이다. 수익계정.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상품 판매했을 때 뭐라고 기록한다?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요걸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보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날짜는 7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7월 10일. 자, 부가세 유형은, 이 부가세 유형을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매출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 그때는 과세, 근데 증빙서류가 영세율 세금계산서일 때는 영세,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계산서일 때는 면세,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와 여기 현금 영수증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건너뛰고 해당되는 게 나왔을 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과세 누르시고요. 품목은
탈모 방지 샴푸 수량은 40개, 단가는 3만원. 자, 거래처명은 갈색머리라고 되어 있죠. 갈색머리.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이 1번 문제는 직접 발급하는 걸 실제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 분계는 2번이라고 쓰시게 되면 여기 외상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상품매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렇게 분기가 됐죠. 자, 분기가 끝났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죠. 부가세 2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돼 있죠.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10일 것만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미전송 나왔죠. 클릭하시고요. 체크. 첫 번째 거 전자 발행의 의미는 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표를 보고 입력한 우리 회계 처리되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전송해서 보낼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그럼 발행 누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거래처로 전송해 줘야 되죠. 거래처에 전송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요. 로그인.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매출 세금계산서 보낼 거니까 매출 조회 해보게 되면 아직 미전송된 세금계산서 만들어져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미전송이라고 떠 있는 것을 여기 발행 누르게 되면 여기 발행은 여기, 그다음에 여기 세 군데 중에서 아무데나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발행을 누르게 되면 이 세금과 계산서가 거래처의 요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은 국세청으로 전송이 돼요. 국세청에서는 이 거래가 된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뭐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발행을 누르시게 되면 전송됐다는 거, 제대로 전송됐다고 여기에 코드들이 떠야 돼요. 보세요.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띵 누르니까 여기 코드가 딱 되죠. 그리고 전송 성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지금 여기서의 문제니까 하나씩 한 장씩 발행하지만 거래처에서는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갖다가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백 건 되는 것 중에서 거래처 그 이메일로요, 제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등등한 이유로 수백 건, 수십 건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송을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전송이 되는지 여기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이 있는 점인지. 뭐 그냥 경험상 그 부하 직원이 직장 다닐 때 수백 건씩 보내다가 다 했다 하고 놓고 그냥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 신고 그 과세기가 마지막 날이었었어 가지고 다음날 와서 보니까 에러가 뜬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발급해 줘야 되는 날 제대로 발급을 해 주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와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실무 업무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전송된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공된 걸로. 자, 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아까 여기 전자세금 안에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얘를 세금계산서 전송해서 보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 해당되는 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된 거랍니다. 됐나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매출 거래네요. 근데 이번에는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예요. 얘 또한 발급해서 보내라는 것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자료를
입력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날짜는 7월 25일이고요. 자, 7월 22일에 판매한 상품 중에서 일부가 불량 반품됐네요. 반품되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대요.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니까 우리 거래 자동분기 거래 그냥 2번만 누르면 알아서 처리가 되겠네요. 우리는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7월 25일 날짜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합니다. 7월 25일. 자, 유형은 똑같이 이 과세 판매한 거였었죠. 자, 품목은 세치 샴푸라고 되어 있죠. 세치 샴푸. 자, 수량에다가는 마이너스 10, 단가는 5만원 마이너스로 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반코르라고 되어 있네요. 반코 치면 나오겠죠. 반코르. 세금계산서는 아까는 발행했을 땐 전자 발행이라고 나왔죠. 근데 얘를 1번 발행한 걸로 칩시다 라고 할 때 수동으로 입력할 때는 전자 입력 이렇게 표시가 돼요. 분기는 그냥 2번 전액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쳐진 거 보이실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매출 거래에서 됐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매입 거래네요. 매입 거래인데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죠? 자,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날짜는 8월 19일 날 거래가 된 것이고요. 직원 단체 워크샵 진행을 위해서 미니버스 25인승을 렌트하고 대금은 법인카드 사용해서 결제를 했다고 하네요.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요는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8월 19일 날짜로 요 내용을 보고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입력하기 전에 얘가 어떻게 분기가 될까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입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변의 분기 내용은 이건 좀 비용이니까요. 자, 계정은 복리후생비로 쓰라 그랬죠. 복리후생비로 쓸 금액 얼마예요? 여기 공급가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6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금의 결제는 카드로 했죠. 근데 우리가 상품을 사온 게 아니라 재고자산을 사온 게 아니라 비용을 쓴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돼요. 물론 거래처는 당연히 삼성 카드사 써야 되고요. 신용카드 사는 거니까요. 금액은 66만 원. 자, 또 비용을 썼는데 여기 부가세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매입할 때 부가세가 발생하면 우리 회계 계정 과목 이름으로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요. 6만 원. 그래서 여러분 부가세도 배우셨겠지만 이거 구분하셔야 될 게 부가세 대급금은 재무회계의 계정 이름이고요. 부가세법에서의 용어는 매입세 또는 매입 부가세라고 불러요. 참고로 우리가 매출할 때 상품을 매출했을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썼죠. 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재무회계 계정의 명칭이에요. 그렇지만 부가세법에서 부르는 명칭은 얘는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매출 부가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매출세, 매입세 이건 부가세 용어고요. 세법의 용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우리 재무회계 계정의 명칭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게 되면은 분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나오는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9일 날짜예요. 여기서 날짜는 8월 19일 날짜고요. 부가세 유형, 부가세 유형은 매입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카드예요. 카드 과세 57번이죠. 카드 과세 띵 누르면 어떤 카드 썼어요? 라고 물어보죠. 여기 F2 눌러서 삼성카드 썼어요. 요거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됐죠? 품목은 뭐 샀다 그랬어요? 미니버스 우리가 렌트했다 그랬죠? 미니버스 렌트 이렇게 써도 되고 거기에 렌트 비용 써도 되고 그건 대충 쓰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수량 같은 건 있고요. 여기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영수증 없이 등록하는 건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카드 증빙서류나 현금 카드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할 때는 세금계산서처럼 여기 공급가액 요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합쳐진 승인금액 있죠. 우리가 배웠던 공급대가 금액을 66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띵 치면 60만원하고 6만원으로 자동으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입력했을 때만 이런 기능이 발동하고 만약에 60만원 입력하고서 엔터 쳤는데 이상한 숫자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공급가액세 입력하시면 돼요. 이건 첫 번째 입력했을 때만 이런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거래처 여기 있네요. 올버스 이렇게 해주시고 세금계산서하고는 상관없죠. 분기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 그러면 여기 미지급금 부가세 나와 있는데 요거 수정 안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공급가액 세액에 대해서 자동 분기하게 되면 여기는 항상 상품이라고 뜨게 돼 있어요. 요거를 수정해 줘야 돼요. 뭐라고 수정해 주면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복리후생비 비용에서 몇 번이요? 800번대 판관비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틀리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매입거래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입력을 해봤네요.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출거래. 또 매출거래가 나왔네요. 날짜는 9월 12일이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면세 상품을 판매했대요. 면세 상품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하네요. 본거래에 한해서 과세사업,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뭐 내용은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여기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9월 10일 거래고요. 유형에서 여기 매출 거래라 그랬죠. 그럼 매출에서 증빙서 제가 보고서 과세 유형, 부가세 유형 선택하라 그랬죠. 여기 증빙서가 계산서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긴장해서 얼핏 보다가 이 전자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세를 누르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증빙서류가 계산서예요. 그러면 계산서일 경우는 요 면세 13번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품명은 도서라고 해주시고요. 슬기로운 모발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 200개, 단가는 만원. 자, 거래처는 파마사랑. 계산서 여기 입력을 해주시고요. 분기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했으니까 혼합분기 눌러주셔야 되겠네요. 하나 또 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분기를 혼합분기로 누르시게 되면 얘는 한쪽만 대변 계정이나 차변 계정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차익이 떠요. 즉 회계 처리하는 걸 여러분이 완성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무조건 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 차변에는 뭐라고 써줘야지 돼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면서요. 그럼 보통예금에서 200만원 쓰시고 여기 엔터를 띵 보편적으로 친단 말이죠. 이게 넘어가면 이것도 감점 내지는 틀렸다 그래요. 왜? 여기 보통예금 계좌 이거 주의하셔야지 돼요. 여기 거래처가 어디예요? 거래처가 신한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데 이런 데서 감점 내지는 등등해서 1점 차이로 떨어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이런 게 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로 틀린단 말이죠. 감점당해서.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감점이나 그런 것들이 이걸 만약에 넣지 않게 되면 평가 문제 뭐 풀어보셨겠지만 평가 문제에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 잔액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얘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문제를.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매입거래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 매입거래. 자, 자료 설명은 영업부의 9월분 인터넷 요금 청구서래요. 회사는 작성일자로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미지급금 계정 사용했대요. 납부 기한일에 자동이체하여 지급 처리하고 있대요. 그러면 회사는 작성일자로 미지급금 계상을 하랬죠. 근데 여기서 이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 매출자료 입력하라고 나와있죠.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작성일자 여기 나와 있으려나? 날짜는 7월 25일로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왜 요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납부 기한일에 자동이체하여 지급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7월 25일 날. 그죠? 근데 날짜가 없네. 여기 작성일자가 며칠 날짜예요? 여기 잘못 만든 게 6번 문제네요. 작성일자가 9월 30일 날짜죠. 이렇게 작성하고 이 금액 인터넷 요금이 납부기한일 여기 10월 15일이죠. 요때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돼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기를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분기를 하게 되면 차변에 계정 인터넷 요금은 보통 뭐로 여러분 쓰셔야 돼요? 통신비라고 쓰는 거 알고 계시죠? 통신비는 공급가액 4만원이죠. 여기 4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 LG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합계 금액은 44,000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51번에서 여기 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 4,000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4,000원 이렇게 분기가 돼야 돼요. 며칠 날짜로요? 여기 작성일자라고 했으니까 09월 30일 날짜로 말이죠. 근데 그리고 여기 10월
15일 날 이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합니다. 뭐죠? 자동이체 걸어놓는 것들이. 미지급금 LG 플러스에서 요 날이 되게 되면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44,000원이 자동 이체가 돼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회계 담당자가 자동 이체된 통장의 기록을 보고 보통예금 통장 써야겠죠. 44,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지금 9월 31일 날짜에 자동 이체된다고 하니까 착각을 해서 여기다가 미지급금이라고 안 쓰고 보통예금에서 이체돼서 나간다는 걸 생각하고서는 얘를 갖다가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통신비,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여기 보통예금 쓰게 되면 9월 30일 날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얘는 절차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일자에는 회계 처리가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됐다가 통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여기 납부 기한에 통장에 이렇게 찍히게 되면 이렇게 미지급금 이 금액에 대한 거 이렇게 빼주시면서 보통예금 처리, 통장에는 10월 15일 날짜로 이렇게 찍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럼 그대로 이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며칠 날짜로 작성일이 9월 30일이라고 했어요. 여기 9월 30일. 유형은 지금 여기 매입이죠. 매입에서 과세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과세하고, 품목은 인터넷 요금이라고 그랬죠. 인터넷 요금. 여러분이 회사에서는 요 인터넷 요금 정확하게 이 품목에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좀 보기가 더 좋아요. 금방 찾기도 쉽고. 9월 인터넷 요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액은 공급가액이 40,000원이었어요. 세액은 4,000원. 거래처는 LG 플러스 세금계산서 전자입력으로 표시하고요. 분기는 3번. 자, 계정은 뭘로 써주시대요? 통신비 800번대 걸로.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금액은 44,000원. LG 플러스. 예. 이렇게 분계를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인가요? 보편 FAT 1급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 여기 신고서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들, 그 결과로 이렇게 납부하게 된 부가세 신고 납부 마지막 날에 돈 처리된 거 회계 처리하라고 시험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내용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일단 6월 30일 날 일반 전표 입력 청구하라니까 설명을 위해서도 6월 30일 걸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6월 30일.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매일 매출 전표가 아니라 요거는 일반 전표예요. 예, 일반 전표네요. 어디 갔어요? 여기죠?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합니다. 6월 30일 거. 자, 부가세 예수금 아까 우리가 매출했을 때 대변에 써놓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쓰는 거였었어요. 근데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마지막 날로 그 기간 동안에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했던 모든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줍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이거 배우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는 제가 상품 매출부터 설명을 해서 왜 이렇게 붕괴가 되는지까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제가 차변에 외상이라고 가정하고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거래처 쓰고 등등 하겠죠. 금액을 좁게 10만원이라고, 아니 11만원이 되겠네요. 자, 외상 매출금은 11만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우리 상품 매출이라고 쓰라고 얘기해 드렸죠. 상품 매출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상품을 팔았으면 여기 부가세 10% 부가세 예수금을 10% 이렇게 징수해 놓는다 그랬죠. 원천 징수. 여기 10만원 두 개 합칠 거 우리가 돈 받아야 되죠. 11만원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하나 하고요. 자, 이번에는 색깔 구분되라고,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상품 판매. 차변에 뭐 거래처 써주고요. 여기 11만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라고 쓴다. 10만원. 여기는 부가세 예수금 만원. 이렇게 해서 11만원이 됐던 거였고, 이번에는 상품을 우리가 매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변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왔을 때는 상품이에요. 상품 얘는 6만원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얘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은 대변에 외상 매입금에서 66,000원 이렇게 됐을 거고, 상품 매입했을 때 그 거래처에서도 자기네 부가세를 해놨겠죠.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매입할 때 부가세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출할 때는 매출세, 우리 재무회계 기정으로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쓴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마지막이 됐어요. 과세기간 마지막이 됐을 때는 우선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우리가 상품 판매하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거래처로부터 만원을 미리 받아놨죠. 그런데 우리 상품을 매입하면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를 6,000원을 지급했어요. 먼저. 그럼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니니까 받아둔 돈에서 지급한 돈을 빼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다가 얼마를 납부하면 되나요? 부가세 신고할 때 요거 차액 4,000원 납부를 해야 되죠.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얘가 여기 기간에 맞게 6월 달에 발생한 합계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면 날짜로 따졌을 때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6월 30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확정기간 동안에 4월부터 6월 동안 발생했던 모든 부가세 예수금 반대편으로 보내서 다 없애버립니다. 부가세 예수금 만원 이렇게 없애는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마찬가지로 상품 매입하면서 발생했던 부가세 대급금 6,000원도 대변으로 보내서 다 없애버려요. 부가세 대급금 반대로 보내서 상계처리해서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여기 지금 4,000원 생겼죠? 이거만큼은 제가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돈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4,000원. 이렇게 기말에 과세기간 마지막 날로 분계를 해 놓았다가 이제 실제로 7월 25일이 되면 이만큼 우리가 납부해야 되죠. 납부해야 되니까 미지급금 보통예금 통지에서 이체에 따르면 미지급 세금 얼마? 4,000원 납부하면서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보통예금 거래처 써주시고요. 4,000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 대변으로 이렇게 없애주는 거라는 거, 처음에 이렇게 발생했던 것들, 그게 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발생했던 거 반대로 다 없애주는 거 이고요. 차액으로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주는 거 이렇게.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돈이 입금됐던 요 날짜 있죠? 요 날짜에 분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나가고 보통예금에서 이만큼 빠져나가고 요걸 처리해달라고 문제를 낸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 6월 30일 날짜죠? 비교해 볼게요. 부가세 예수금 1,074만 1,000원. 요거는 바로 부가세 예수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814만 2,000원.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비익이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됐던 우리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만큼 납부를 해야 될 미지급 세금 코드번호는 이제 서대문세무서에다가 이만큼을 납부하는 미지급 세금 여기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들어온 거 보니까 이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죠. 그게 바로 7월 25일 날 국세청에 납부했던 금액 미지급 세금 여기 쓴다면 우리가 그냥 여기다 분계 처리해 줘야 될 게 금액으로는 258만 9천원 이렇게 써고 뭐 보통 예금에서도 똑같은 금액이 나갔겠죠. 258만 9천원 나갔다고 요거. 그래서 요 분계를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7월 25일 날짜로 입력해 달라는 문제인 거예요. 258만 원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계정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이에요. 날짜는 7월 25일이고요. 차변에다가는 미지급 세금 코드 번호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거래처 써주라 그랬죠. 여기 서대문 세무사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금액 얼마였어요? 258만 9천원이었었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고요. 신한은행에서 나갔다 그랬죠. 289만 8만 9천원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 요구에서 등등 입력이 끝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6월 30일 전표와 보고서 거기에 미지급 세금으로 나와 있던 거 처리해 드렸고, 환급 받는 경우에는 미수금이에요. 계정이 환급 받을 때 6월 30일 날 미수금 계정으로 개정해 놨다가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국세청에서 환급 받으면 반대 계정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정은 뭐라고요? 미수금이라고 쓴다고요. 환급 받을 때는.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실무수행 3번은 이 문제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결산 수행 문제, 실무수행 결산 파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수동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 내용의 뜻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회계상의 거래에 대한 그 내용을 실제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분기를 직접 하라는 얘기죠. 그게 수동결산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동결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료에다가 어디 자료에다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해당되는 계정의 숫자, 금액을 직접 입력해요. 금액을 입력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겠죠. 자동분기에서 분기를 해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자동으로 분기를 해주세요 라고 최종 클릭하는 코드가, 키보드 키가 F3 키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걸 클릭해 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자료 설명을 보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은 2,6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 2,600만 원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여러분이 이 금액을 입력해주는 자동결산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당기 감가상각비 내역이 차량 운반과하고 그다음에 비품 나와 있는데, 얘 또한 결산자료의 자동 결산 항목이에요. 그리고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 처분 확정일, 요거는 별도의 시트에 있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수동결산하는 문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두 문제 다 자동결산에 반영하는 문제만 냈단 말이죠. 띵호하고 하셔야 될 텐데, 그죠? 자, 여기 그러면 자동결산 입력에다가 해당되는 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자동결산과 관련된 결산자료 입력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확인 눌러 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기말상품 재고액, 요 자리에다가 요거 합쳐지 뭐죠? 2,6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당기 감가상각비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쭉 내리셔서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과하고 비품 여기 있는 거에다가 1,524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비품은 21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이런 경우 좀 특이하게 보긴 하는데,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자동결산, 수동결산 한 문제, 자동결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주로 많이 냈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두 개 다 자동결산에다만 냈네요. 그러면 1번, 2번 여기 1번 그 수행 과제에서 보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 이용해서 결산 완료하셔 이렇게 하면 결산 완료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자동결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요거 전표 추가 중요하다고요.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 돼요. 안 누르면 틀립니다.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완료됐다 그러죠.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날짜를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시면 결차 결대에서 자동 분기가 쫙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조금 전에 입력했던 감가상각비 두 가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상품 지고액은 계산돼서 자동으로 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눌러보면 결산 분기라고 뜨죠. 분기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결산자료 입력 1번 문제는 끝났고요. 2번 요거 수행을 해주셔야 돼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3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블록이 아니요 라고 선택하고 상단부에 전표 추가 이용해서 손익대체 분기를 수행할 거. 말도 길고 용어도 어렵죠. 근데 실제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처분 확정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세요. 근데 여기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눌러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가로 여기 결산 자료들 12월 30일 일반 전폐 협력에다가 다 자료들 입력했죠. 그 데이터가 발생되기 전에 저장해 놓았던 자료를 다시 불러올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추가로 자료를 입력했기 때문에 추가로 입력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불러오려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안 되고 아니오라고 눌러야지 우리가 추가로 입력했던 자료 걔를 포함해서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누르라고 여기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 아니오 이걸 누르세요 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의미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 아니오 누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아니오 누르지 말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그래서 추가로 입력된 자료까지 포함해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것만 불러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니오라고 눌러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굳이 이거 아니어도 그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자료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단기분, 여기 보시면 단기, 전기, 여러분이 이걸 불러와서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날짜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2025년 3월 31일, 전기 거는요 2024년 3월 31일. 요거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뭐 눌러주라고 그랬어요? F3 여기도 똑같이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 전표 추가를 눌러 주시는 것이 그 한 해 동안 발생했던 모든 계정들을 대체 처리하고 마감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걸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보라 그랬죠? 손익계산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날짜는 12월 상태로.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여기 단기 순이익 있죠? 660 요거를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 이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해야지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있는 단기 순이익을 이쪽으로 불러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절차만 앞에서 해줬던 것만 잘 따르면 자동으로 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문제에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 그러냐면 나중에 평가 문제에서 이 금액을 물어봐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여기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단기순이익 요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이 바로 이에요. 그런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숫자가 재무상태표로 간단 말이죠.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자본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금액이 똑같이 여기 와 있는 거 보이시죠? 평가 문제에서 이 금액을 물어봐요. 이 금액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맞는 금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F3 눌러서 손익계정 대체를 해주지 않으면 이 금액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부르는 명칭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용어는요. 아까 보셨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얘가 대체돼서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얘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단 말이죠. FAT 1급에서는 이것까지 명확히 구분해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불리우는 명칭이고, 얘가 이렇게 재무상태표로 넘어오게 되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두 개를 다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똑같은,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 가시면 학생이잖아요. 그러나 집에 가면 아들, 딸, 뭐 아내, 남편 다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바뀌는 것처럼 얘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얘기하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부르는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 문제에서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수행평가 문제 4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기 76회 입력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 점수를 반영하는 실무 수행평가 요거를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